이 무속이 이제 한국의 뭐 삼국시대부터 불교, 뭐 유교, 기독교 여러 종교들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무속이야말로 가장 한국인의 심성에 맞고 또 한국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고 또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들이 이제 공수를 주고 또 신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현신을 하지 않습니까? 막 작두 타고 이러면은 누가 봐도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이 오신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고 또 공수도 상당히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구체적입니다. 동남 쪽으로 가, 뭐 까만 옷을 입어, 뭐 몇 년 있다가 어디에 써봐. 어차피 신에 의지하는 거는 비슷합니다만 그 방식이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하는 쪽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신기하다 왜? 3프로TV 특별 기획 더 릴리전 종교 시리즈죠.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리즈에 오늘은 이 시리즈에 가장 성격에 맞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신 종교는 뭐 어떤 것들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속 쪽이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무속. 도대체 왜 우리 사람들은, 우리네 사람들은 무속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아니 그냥 이게 낙서한 거예요. 그 일부러 써놨겠어. 아니 뭐 여러 증거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 시작부터 불안불안하다. 왜 이렇게 우린 점 봐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있으시고 네. 점 본 적? 나 솔직히 있지. 결혼하기 전에 사주 보지. 그냥 궁합 이런. 그러니까 무슨 왜 보시는 거예요? 믿어요? 그냥 재미삼아 가는 거지. 아니야, 이게 재미삼아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재미삼아 가는데 네. 신기하게 맞춰. 아니 나도 그 공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네. 그냥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 이게 신비한 영험의 힘이 있지 않고는 못 맞추는 걸 맞추더라고. 과연 그게 어느 정도나 우리가 믿을 만한 건지 또 왜 우린 이렇게 뭔가 불확실할 때 항상 거기를 또 찾아가게 되는지 유독 어느 나라보다 더 무속의 힘이 강한 우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과 한국의 무속에 대한 이야기 토종 문화 심리학자 대단합니다. 한민 교수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한민 교수님이 이제 문화 심리학 요걸 이제 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 관련된 또 책도 하나 쓰셨습니다. 예, 호모 피델리스 숭배하는 자들 뭐 이런 이제 뜻이 될 텐데 호모 피델리스가 뭡니까 근데 정확하게? 피델리스 믿는 자라는 라틴어고요. 믿는 자, 이제 신자 뭐 이런 건가요? 예,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네. 누군가를 숭배하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숭배하는 사람들, 네. 호모 피델리스. 그러니까 인간은 하여튼 뭔가를 늘 숭배해오고 숭배한다. 그렇죠. 도대체 인간은 왜 주체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하고 뭔가를 늘 숭배하냐? 네,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서의 어떤 믿는 속성에 대해서. 네, 왜 그래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불안함이 크기 때문이겠죠. 불안함이 크다. 예, 어떤 이제 과거 네. 구석기 시대 이럴 때는 자연 현상 같은 게 굉장히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찾으려고 했을 거고요. 네. 그것이 뭐 별의 움직임이든 뭐 태양의 움직임이든 이런 쪽에서 어떤 의지를 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의지가 세상을 움직이고 내가 이 의지에 부합할 수 있다면 나는 좀 더 편하게 어떤 절대자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네. 종교가 아닌가 그래, 그게 싶습니다. 심플하지.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요거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데 불안한데 특히 이제 불안한 게 변화가 막 생기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늘 똑같으면 사실 불안할 게 별로 없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늘 변하니까. 차라리 그냥 유튜브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지가 그냥 꽂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면 딱 무슨 법칙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따르면 잘 따르면 올라가고 못 따르면 이러면 괜찮은데 근데 뭐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데 여기에 안 불안하게 늘 비슷한 게 태양 맨날 뜨는 거, 달 그렇죠. 바뀌는 거, 별 위치 이런 건 늘 우리 안정적이니까. 진행 굉장히 불안해하신다 지금. 그래서 아니, 저희는 특징이 네. 이게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저희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 기회 주어질 때 열심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중간중간 진행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기 바쁘거든요. 우리는. 자,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 신자도 많고, 천주교 신자도 많고, 불교 신자도 많은데, 우리 다 또 이 뭔가 무속, 사주 이런 것 다 이런 것도 은근히 믿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의 가장 토속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무속이라는 것이 이 무속이 이제 한국의 뭐 삼국시대부터 불교, 뭐 유교, 기독교 여러 종교들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무속이야말로 가장 한국인의 심성에 맞고 또 한국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고 또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네네. 어떤 거죠? 원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나올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이런 종교를 보면은 이 종교들은 기도를 사람들이 뭐 하기는 해요. 명절 때 기도를 한다든가 뭐 도관이나 이런 신사 가서 참배를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무속의 이제 구슬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죠. 굿이 이제 옛날에는 12거리라고 해가지고 막 5박 6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신을 모셔와가지고 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래서 온갖 뭐 공연과 퍼포먼스와 뭐 사설 이런 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정성을 다해요. 그럼 이제 신이 이 정도 내가 받았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없겠는데 하면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무당들이 이제 공수를 주고 또 신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현신을 하지 않습니까? 막 작두 타고 이러면은 누가 봐도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이 오신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고 또 공수도 상당히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구체적입니다. 동남쪽으로 가, 뭐 까만 옷을 입어, 뭐 몇 년 있다가 어디에 써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 통제감의 욕구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제감의 욕구?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죠. 누군가 나를 핸들링해달라. 아니, 그 의지한다기보다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감이라고 표현합니까? 통제 욕구. 통제 욕구? 그게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약하면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것도 그냥 네가 정해줘 라고 하면 통제감이 약한 다 거고 다 맡기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이런 거라면 우리는 야 네가 저 동쪽으로 가서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귀인이니까 그렇게 해.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야지. 그럼 이제 내가 동쪽으로 가서 빨간 옷 찾아다니고 이러면 이제 내가 통제감이 좀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신에 의지하는 거는 비슷합니다만 그 방식이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하는 쪽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뭔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거를 따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오히려 무속 신앙을 더 선택하게 만든다. 여기 다른 나라랑은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권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좀 구체적이거나 막 다른 나라도 다 토테미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든지 이슬람 문화권은 신한테 이런 기도까지는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유일신 종교 쪽은 아무래도 내세관 쪽이 발달돼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간다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우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건데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의 종교들은 우리처럼 좀 현실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적극적이진 않은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신기하다. 왜?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 이게 딱 자리 잡은 신앙이네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사무실 문 열 때 돼지 머리 잘라놓고 이렇게 절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가 있고 그분들을 존중도 하면서 맞습니다. 하면서도 이분들한테 내 인생을 다 의지하기는 좀 이분들은 바쁘셔. 큰 것만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내가 알아서 또 나름의 나의 신에게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제 하느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용도가 부처님은 내 마음의 평안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대학이라든지 요거는 승신 같은 것은 뭐 장군신이라든지. 저 어렸을 때요. 저 어렸을 때 성당 토요일 날 저녁에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다 가서 성사를 무조건 보게 하시는 굉장히 엄격한 모태신앙 천주교 집안. 근데 성당 가면 이게 미사 끝나고 지금은 미사 전에 하는데 그때는 고해성사 보잖아요. 어머니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니까. 근데 뒤에 이렇게 고해성사 볼 때 이렇게 줄을 서요. 줄을 서는데 어머니 들어가시면 시부님 그 안에 죄를 듣고 죄를 사하시고 보석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시부님 또 하나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시부님이 데려다시 또 전 봤어요. 이게 밖에 다 들린 거예요.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성당에서 좀 이렇게 권위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얼굴 빨개져서 나오셨죠.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고 나오셨겠죠. 유일신 종교 쪽에서는 이제 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개입을 해서는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붙으려면 붙을 거지. 어차피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부님도 아마 평일에 또 몰래 전 보러 가서 왜 이렇게 우리 신도들은 자꾸 전만 보러 가냐고 아마 고민 상담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데랑 좀 구별되는 모습이긴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뭘 못 참나? 제 생각에는 이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다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지 않나? 근데 이제 유독 우리가 좀 강한 편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고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런 어떤 마음의 습관이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기존 동서양의 기존 종교는 그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맞습니다. 정리 잘 됐어. 정리 잘 됐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곳에 없는 별도의 맞춤형 부속신앙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빈틈없이 우리는 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무속이 꼭 뭐 큰 종교들도 있지만 무속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기똥찬 해석이다 정말. 매우 설득력이 있네. 그 여러 무속도 이제 뭐 지역별로 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일 좀 독특한 이런 무속도 있나 이런 것도 아마 좀 연구하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특이한 거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요. 무당이? 한 부류가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내림 받는 강신무라고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당이 되기 전에 신병이라는 걸 앓고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서 신을 직접 자기 몸에 실을 수 있는 무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습무라는 집안으로 세습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제 동해안, 남해안 쪽에 조금 계신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제 풍어제라든가 이런 이제 제의를 지내는 거죠. 그거는 직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냥 뭐 신기가 있고.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 굿을 할 때는 신을 받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따님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따님. 그 세습무는 그냥 아들 딸 관계 없이 그냥 아들로도 가요? 보통 이제 신내림을 받을 때는 모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내림은 모계로 가고. 그리고 이제 강신무, 세습무, 그리고 이제 독경무라는 종류가 있는데. 독경무? 파묘 보시면 왜 남자분. 그분 있죠. 잘생긴 분. 이렇게 문신하고 이 두들기는 그러면서 막 뭐 경 같은 거를 외우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독경무라는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독경이라는 종류의 일종의 이제 제의를 집전하는 분들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그런 뭐 그냥 스킬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뭘 받아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스킬인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이럴 때는 이제 맹인들이 눈 먼 분들이 이제 직업을 갖기가 힘드니까 그 기술을 배워서 독경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무당들이 막 굿 같은 거 하면 이제 옆에서 이제 경을 읽어주시고 콜라보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 독경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공사로 치면 뭐 미장, 타일 이게 나눠져 있듯이. 되게 많습니다. 굿 한 번 할 때 막 20-30명 이렇게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요? 20-30명씩 동원돼요? 큰 굿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음식팀, 뭐 악기팀, 뭐 이렇게 굿때도 무당들이 한 대여섯 명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종합 예술이네 정말. 인턴 분들 계시고. 인턴 분들 배우시고. 공사 현장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파묘의 김고은은 강신무. 강신무죠. 강신무고.
그 신내림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분들이 대체로 강신무들이신 것 같은데 신병을 저 문화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좀 이렇게 정의 내리십니까? 분석을. 신병이 그 심리학의 DSM이라는 이 정신병리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DSM. 예, DSM.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기는 하는데 한 10년쯤 전에 그 DSM-4라는 버전을 쓸 때 한국에 화병하고 신병이 들어가 있었어요. 화병. 이거는 병원에서 진단이 안 돼. 그렇죠. 이제 한국에만 있는 어떤 그런 정신병리다라는 느낌으로 올라갔던 건데요. 그럼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신병 같은 거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이제 타이진 교후쇼라고 대인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대인공포증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이제 일본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가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신병하고 증상이 비슷하고 그거는 이제 신병하고 같은 건 아니고요. 이 신병, 뭐 신이 내려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꿈에 나오고 그런다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가지 되는 것 중에 신병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네네네. 이게 나는 신기하네. 이게 외국 나가서 걸린 분들도 계시나?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재밌는 그 다큐가 옛날에 2007년경에 있었는데요. SBS에서 푸른 눈에 내린 신령이라는 다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내림을 받은 분이 독일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독일에서 계속해서 이제 꿈에 뭐 어떤 신이 나타나서 그분은 우리나라에 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나 너무 이상하다 하다가 막 찾아보다 보니 보니까 이게 신병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무당을 만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거죠.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보다 보면은 독일 분인데 이제 한국말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한국말이 들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옮기면은 자기는 뜻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그거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와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신병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과정인 건가 봐요. 체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 예. 그러니까 이 신병이라는 현상이 이제 심리학의 그 정신 분류 체계 중에 굳이 비슷한 종류를 찾자면은 해리 장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나의 해리에게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아나운서가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에 상처도 많고 이랬는데 이제 자기 인격과 다른 인격으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병 걸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이게 이제 본인의 해리된 어떤 정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해리된 것을 다시 통합을 시켜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내림 받기 전까지는 해리된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두 개가 서로 충돌하면서 겪는 어떤 병 같은 게 이제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신내림 하면서 해결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게 거의 일상과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무당이라는 정체성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해리된 현상 그 자체가 그냥 나다. 해리까지 포함한 게 이제 본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해리된 상태를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과정이네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주로 많이 발생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사실 이 무속이 이제 샤머니즘 계통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샤머니즘은 이 북방 그 시베리아 퉁구스 지역의 이제 종교인데요. 이쪽 샤머니즘의 특징이 이제 신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런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면 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존의 무당한테 가서 내림굿 같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무당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그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만 이건 그럼 무당 찾아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이 있으니까 꽤 많이 알려지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솔루션이 없어서 그냥 혼자 앓다가 좀 아름아름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차이는 아닐까요 혹시? 그런 전통이 이쪽 북방 쪽에 주로 있다는 거죠. 시베리아 이런 몽골 네네네. 태몽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태몽이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태몽 뭐예요, 님은? 태몽 뭐 꾸셨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어머니가 네. 그 나도 그냥 들은 얘기죠. 네. 어디에 가서 그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이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신과 함께였구나. 내가 뭘 줄 테니까 넌 받아라. 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커다란 그 밥상에다가 하얀 보자기를 깔고 이렇게 뭘 받을 준비를 하고 이러고 있다 깨셨다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죠. 혹시 뭐 아니 나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심지어 자기 태몽이 없으면 네. 여동생이 대신하거나 예.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기도 가족이 하잖아요. 꿔주는 경우도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주변 사람 누군가는 무슨 꿈은 한 번은 꿨겠지. 그 꿈을 태몽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그게 아니 그 체리 앵두나무 밑에서 노래를 불렀다는데 저게 왜 태몽일까? 하여튼 앵두나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아니 전 대체로 태몽들이 약간 섹시 코드들이 다 들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모든 꿈이 다 그렇지. 모든 꿈이 그런가? 그럼 섹시 코드 없는 꿈이 어디 있습니까? 붙이면 다 섹시 코드지. 아니 그래서 태몽도 결국은 그 좋은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게 좀 강하게 있다 보니 그게 이제 태몽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꿈을 꾸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나에게 태몽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걸? 태몽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태몽에 민감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랄지 어떤 영적인 세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에너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에너지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에너지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몽뿐만 아니고 따져보면 많이 믿어요. 네. 문지방 밟지 마라.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그냥 믿거든요. 내지는 손해 볼 건 없잖아. 이게 우리 이런 게 강한데 우리 생활에 이건 박사님 보시기에 이건 그냥 어떤 우리 환경이나 생활이에요. 아니면 종교의 영역하고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생활 문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종교라는 게 사실 이제 뭐 교단이 있고 교주가 있고 이렇게 경전이 있고 하는 거는 좀 과거에 물류지 않습니까? 종교를 좀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에너지에 대한 이제 신념 체계 정도로 이렇게 넓게 보자면 이 무속이나 샤머니즘 쪽도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네. 그 선풍기 틀면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김원장 기자님은? 골방에서 막혀 있는 방에서 있는 방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 정프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이 비슷한 건데 그냥 그 언더디벨롭트 진화하지 못한 진보하지 못한 문명화되지 못한 그 그냥 흔적의 찌꺼기가 무속이고 이런 미신이고 그런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 많고. 네네네. 그런 거 꼭 저한테 이렇게 씌우시고 형님이 하시지. 아니, 선풍기 얘기하길래. 마치 과거,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권화되고 이제 교단이 있고 이제 이런 종교가 좀 고등한 종교고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뒷골목에서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좀 미개하다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 진화론적 그 인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진화론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 왜 안 봐요 그렇게? 그 이제 과거 우리가 진화론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뭐 인종 학살이라든가 어떤 남에 대한 차별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벗어나자는 취지가 있었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학살 같은 걸로 이어가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미개하다고 해서 그들을 학살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미개한 건 미개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개한 건 미개하다고 인정하고 미개해서 저래라고 생각해야 뭔가 이거가 이제 질서가 잡히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보자라고 하면 계속 꼬이는 거잖아요. 그 이제 미개의 그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지 뭐 그 하는 행위라든지 뭐 믿는 그런 모습 자체가 뭐 굿 같은 거 보면 사실 막 피 막 묻히고 돼지 칼로 막 찌르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미개하다고 봐서는 저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그런 그 신념 체계를 좀 덜 성숙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또 뭐 국가 이렇게 왜 얘기가 또 일로 갔는데 이야기하세요. 예. 아니 뭐 기업이랄지 네. 공적인 기관이 기업 잘 탈출하셨다. 기업 좋았습니다. 네네. 시스템에 의거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검증할 수 없는 방식에 의존을 하는 거지. 네. 그래, 면접장에 관상 보는 분 모시고 온다든가. 예. 이거는 사실 현대 사회에 우리가 성취해 온 것과는 거리가 있는 행위들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심지어 좋아.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누가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네네. 딱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남을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그 S 기업이 물 근처로 가라 해서 수원으로 가고 집이 이태원에 있고 네. 이제 뭐 잘못 알려진 건지 모르지만 수원이 물숫자 들어있다고 수원 공장으로 갔다든지 거기 가서 또 문 위치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어느 방향으로 해라 해서 그런데 사실 큰 코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네. 그것은 마치 내가 문지방 안 믿지만 뭐 굳이 뭐 문지방 밟지 마. 어른들이 밟지 말라는데 안 밟지. 이거하고 사실은 큰 거죠. 누굴 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런 측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무속이 그렇게 해서 권선징악이나 뭐 사회상규나 착하게 살고 아유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뭐 12월에 동쪽으로 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500만 원 주고 구태라. 아유 그 뭐 시킨 거 안 하면 그 가족 중에 누가 아파. 예. 이런 식의 이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이 비판하고 네네. 좀 부정해야 할 대상 아닌가. 그 간격이 모호하긴 하지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나쁜 무당들도 있고 또 이제 귀가 얇아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속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따르고 어디까지 종교의 영역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 이 문화 현상이든 종교든 이거를 그냥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기제지 뭐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적 지체 현상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 좀 벗어나야 되는 걸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양쪽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거를 당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학문에서는 그러니까요. 접근하고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건강한 방식의 공존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 제한을 하고 어떤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다. 개인적인 생활이나 뭐 나의 이런 결정이 다른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을 때는 본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어떤 현대인으로서 또는 현대사회 시민으로서의 자각 이런 거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일본 전문가시니까 일본 이야기 하시면 술술술 이야기 나오신다. 일본 사람들 똑같이 그 신도 같은 거 믿잖아요. 그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남묘호랭개교 같은 거 있더라. 예, 그 남묘호랭개교는 이제 그 불교 계열의 종교고요. 일본의 전통 토속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신토라는 건데 신토는 이 무속이나 샤머니즘 계통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자연신 신앙 쪽에 가까워요. 자연신. 예, 그래서 뭐 태양신이 있고 뭐 아마테라스 이제 주신이 따로 있거든요. 있기는. 그래서 뭐 폭풍, 뭐 바다의 신, 그리고 뭐 지진, 쓰나미 이제 이런 게 일본에서는 워낙에 생존에 중요했고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신의 의지다, 신의 뜻일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자연에 대한 신앙이 이제 신토의 밑바탕입니다. 거기 이제 약간 의인화된 신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를 이 사람들은? 약간은 의인화가 됐죠. 아 그래요? 이건 종교입니까? 문화가 아니고? 일부는 우리보다 더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토 그 신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잘 없고요. 우리처럼 이제 무교 쪽으로 많이 잡히는데 그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은 굉장히 신토적이죠.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일본의 그 신토의 사고 방식이 생활에서는? 예, 일단은 이제 참배나 기도 같은 거는 합니다. 뭐 신사 있으면은 뭐 축제날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소원 같은 것도 써놓고 그리고 그 외에는 신의 뜻이니까는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 신사에서는 네. 여러 신들이 다 같이 모셔요? 아니면 그냥 뭐 테마별로 여기는 저 태양신, 여기는 뭐 폭풍신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사마다 그 주 테마 신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 가서 만나게 되는 그 신사에는 이제 각각 테마들은 있고, 네. 좀 큰 신사 같은 데서는 큰 뭐 신궁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는 뭐 이제 대표 그 주신이랄지, 네. 뭐 일왕가의 그런 주상신이랄지 이런 장비, 관우 이런 것 있는 거예요? 그쪽은 또 도교 계통입니다. 그럼 일본의 신사는 네네네. 보통 그래서 자연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조상신들이죠. 일본의 조상들. 같이 섬긴다. 네네.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가 기독교나 기존의 그거대 종교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하다. 네.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에 가깝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생명을 이제 이런 분들한테 네.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뭐 평소에 정성을 다 한다. 이제 이 정도까지 있는데 네. 우리처럼 뭐가 필요할 때 불러서 그것 좀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냥 항상 거기 모셔놓고 예. 그리고 기도 또 드리는 이제 거고. 재밌는 게 일본의 신들은 이제 선악이라든지 그 의지를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신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이제 뭘 바치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막 정성껏 했는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근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많이 받아들이죠. 되게 현실적이네. 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이제 쇼가나이나 많은 거 이런 표현이 이제 어쩔 수 없네라는 표현이거든요. 인력으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뭐 지진, 뭐 쓰나미 오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겠네요. 어쩔 수 없다. 워낙 그런 큰 자연재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겠네. 설명이 안 되지. 네네. 근데 그렇게 지진이 정말 잊을만 하면 거대한 지진이 나는 나라에서 자연을 믿고 두려워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도 자연을 믿고 두려워하지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일본은 또 요괴들도 많잖아요. 요괴.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뭐 자연신이 약간 좀 변형된 모습들로 생각하면 되나요? 요괴들은 요괴는 이제 좀 보편적으로 좀 다른 건가요?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괴는 이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괴물이잖아요. 네,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괴물인데 이게 어떤 루트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신앙까지 갑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는 귀신보다 요괴를 훨씬 무서워하고 요괴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귀신과 요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된 거를 귀신이라고 보통 하고 그렇죠. 어떤 뭐 몸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를 괴물 같은 걸 요괴라고 하는데 중국의 귀신 스토리들을 보면은 귀신들이 요괴들한테 조종이 된다든지 뭐 잡아먹힌다든가 막 그래요. 귀신보다 약간 더 윗단계나 힘이 센 애들이 요괴군요. 사오정 같은 애들이 요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기 손오공도 요괴고. 근데 중국이 워낙에 이제 넓은 지역에 있었고 또 여행 다니지 않고 하다 보면은 뭐 다른 동네에 뭐 어떤 세력이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우연히 그런 세력들이 만났을 때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이미지가 이제 그런 요괴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일본은 상당히 교통도 좀 불편하고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산골 어디에서 지금 누가 지내고 있는지 이제 몰랐는데 뭐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되게 무섭고 해침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요괴 이미지로. 근데 일본에는 그게 강하거나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보다 이제 요괴에 대한 믿음이 훨씬 있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한국 괴담에는 이제 요괴랄 것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깨비 정도 아니에요? 도깨비 아니면은 뭐 공유 손톱 먹은 도깨비 그런 도깨비 말고요. 뭐 진짜 도깨비 있잖아 왜? 구렁이가 뭐 변신해가지고 은혜가 품같이 나는 이제 그 정도인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뭐 천년 묵은 귀신, 천년 묵은 요괴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도 그런 게 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최근 괴담에도 그러니까 귀신이라기보다는 요괴 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약간 좀 귀엽게 표현된 게 포켓몬스터 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어떤 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문화 콘텐츠죠. 콘텐츠들도 네. 꼬부기, 파이리 아시죠? 네. 그런 게 이제 다 요괴 문화 약간 좀 귀엽게 나온 예. 피카츄도 뭐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 동물들이나 이런 애들이 2단, 3단 변신하면서 이렇게 요괴처럼 가잖아요. 특별한 에너지, 특별한 힘을 얻고. 네. 저랑 역시 뭐 대화 그래도 잘 통하시죠, 이 두 분보다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본은 요괴 문화가 좀 많이 발달했고, 그 중국은 역시 우리보다는 좀 요괴가 조금 더 발달했고, 우리는 이제 귀신 쪽이 조금 더 세고 이렇게 차이가 좀 삼국이 있는 거군요. 예. 우리는 좀 귀신들이 한이 많고 좀 무섭죠? 네네네. 그 네. 귀신들이 나오는 이유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게 좀 다르죠. 억울한 귀신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국 귀신들은. 네. 그것도 특징이에요? 예. 비교를 해주시면. 네, 한국 귀신을 그 크게 두 종류로 저는 나누고 있는데 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나누고 있는데 예. 그 민원형 귀신. 그래서 원인 찾아가서 네, 사또한테 가가지고 이제 민원 넣는 거죠. 본인의 민원, 귀신 네. 본인의 민원.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 네, 맞아요. 그래서 죽어서까지 이제 관에 의존을 하는 네. 이런 관 의존형 그 민원형 사또. 귀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이제 최근 그 심야 괴담회 같은데 많이 나오는 네. 스타일인데요. 나 알아보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나 보여? 내가 보여? 예, 나랑 놀래?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이렇게 이제 고독형 귀신. 그러니까 나를 알아봐 줬으면 이제 관종형 귀신이라고 저는. 관종형. 네. 그게 네. 그 신비 아파트에 종종 나옵니다. 네네 맞습니다. 신비 아파트. 모르시죠?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애들한테도 관심도 없으셔. 애들 신비 아파트 무조건 보거든요.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유 초등학교 때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 신비 아파트라고 녹색 아파트 하나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거기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제 저 방 옆에서 귀신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애들이 딱 보고 너 여기 왜 와 있냐 그러면 너 나 보이니? 이제 이러면서 서로 말 걸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종형과 민원형 크게 우리 귀신 두 가지다. 그러니까 민원형은 좀 이해됩니다. 워낙 한이 많으니까. 관종형들은 이게 너무 좀 현대 사회 오면서 소외되고 이러면서 생기는 건가요? 그 현대적인 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남의 시선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웬만하면은 남 앞에서 좀 우월하고 튀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죽어서도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이제 귀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욕망이 있을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다른 나라들은 특징이 달라요. 예. 일본 귀신이 이제 한국 귀신하고 굉장히 많이 좀 다른데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정서의 반영일 거니까 그렇죠. 흥미있네요. 네네네. 일본 귀신은 그 이제 영역형 귀신입니다. 나와바리형 귀신. 출입처가 있군요. 부동산 귀신이에요? 그죠. 이제 그 이 구역은 내 거야?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 일본의 괴담을 보면은 귀신이 나온다는 뭐 신사나 폐가나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나와바리에 왜 들어왔니? 예, 이제 거기 들어가면 해를 입는 거죠. 그래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네네. 영역의 문제. 일본 사람들이 남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에 되게 공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산 사람한테도. 재밌네. 네. 귀신들끼리도 싸우겠네 거기는 서로 영역 침입하면. 원래 침입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자기 그래? 영역에만 주로 있으니까. 당연한 거다. 일본 귀신들은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와바리형. 그리고 그 나오는 이유가 이제 원한이라고 우라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한자가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우리 한은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소명받을 수 있는 종류의 한이고요. 일본의 원한은 이게 사실 귀신들도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몰라서 귀신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귀신은? 네,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에서 뭐 갑자기 아침에 일 나갔다가 쓰나미에 쓸려갔다든지 그런 급사가 일본에 많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또 자연재해가 워낙 무서운 나라니까. 네. 또 이제 일본의 그 사무라이 그런 이제 지배 계층에서도 이제 사무라이들이 뭐 일반인들을 그 처단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그렇죠. 이유 없이 내가 왜 죽어야 돼? 온 가족을 다 죽고. 어떤 그런 게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일본 귀신이 나타나면 일단 굉장히 한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너는 왜 살아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본 귀신이? 네. 나는 죽어서 이렇게 억울한데 너는 살아있으니 내가 널 가만둘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나라 귀신이 그러면 이 앞뒤 안 맞는 소리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일본에서 그 스토리가 그래 그럴 수 있겠네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재밌다. 그게 신기하다. 일본 귀신 그 일본 공포 영화의 공포 포인트죠. 나한테 왜 이래? 약간 이런. 그래 확실히 공포 영화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장화홍련전처럼 관에 가서 자신의 한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그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피지배 계층이라고 할까요? 억울한 일 당하면 사실 현실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서 너 혼내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는. 이건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걸 관에 가서 이야기한다. 관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그 역사가 다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일신라 이제 좀 늦게 봐도 고려, 뭐 조선 계속 그 중앙 집권형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관이 일찌감치 파견이 되고 이런 민초들의 심성에서도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관에서 해결한다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그 관까지 우리가 내 목소리에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전달만 되면 적어도 내 억울함은 풀어줄 것 같다. 그렇죠. 뭐 신문고도 그렇고 그 격쟁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일본은 중앙 집권화가 이제 덜 되고 지금도 지방색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우리 영주가 또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얘기 잘못하면은 뭐 건방지다 하고 죽여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재밌네. 신문고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민원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반증인 건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죠. 지방 민원이 다 알아서 사또가 알아서 하면 왜 서울까지 올라와서 신문고를 칩니까? 그게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될 만큼 하여튼 지방 행정은 잘 안 돌아갔다는 반증인 건데. 그래도 그런 통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있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인지가 되고 있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한국인이 그냥 보편적으로 민원이 좀 많은 민족이었을 수도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심한 민원인들이 많이 자기 입장이 강하다 보면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심정과 막 같은 게 아닌가. 민원이 많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뭔가 불편 부당함에 대한 그 인내가 약한 거죠. 어찌 보면. 예, 그 기준이 높아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일단 누군가한테 토로를 해야 된다는. 그렇지. 여기서 이제 화병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지. 네네네. 이 답답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체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얘기를 못하면은 병이 되는 거지. 적어도 하여튼 이게 해결은 하는데도 사장한테만 얘기하면 그래도 일단 반 이상은 괜찮은데 사장한테도 얘기를 못하면 그게 이제 화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장 나오라고 그래. 하는 거고. 너 말고 매니저 오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사장이란 그 고객 응대용 사장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고객이 부를 때 가는 사장. 진짜 그 경영자 따로 있고 사장 나오라고 할 때 그 사장은 따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우리 국민의 특성을 묘하게 반영하고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런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이 혹시 호모 피델리우스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민 교수님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그것도 뭐 얘기합니까? 10년 됐는데. 좀 한 10년 가까이 된 사진입니다. 이야, 멋지다. 인간은 왜 무속에 의지하고 신을 믿는가? 10년 전 사진. 하여튼 요거는 우리 인간이 누구나 좀 다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 무속 논란이 있었지만 보면 하세요. 네. 사실은 시대가 지나고 현대 사회가 되고 우리처럼 또 종교를 많이 믿는 거대 종교를 많이 믿는 민족이 무속 같은 건 시대가 지나면 사라질 가능성 뭐 미아리 점집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정말.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뀌지만 특히 청년층 특히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청년들도 이런 데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이 네.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속 열풍은, 그러니까 우리 좀 과거 세대가 생각하듯이 이게 어떤 미신에 빠진다든지 종교적인 쪽으로 해결한다는 입장보다는 저는 조언을 얻으러 간다고 보거든요. 청년들한테 네. 무속 열풍이 있긴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꽤 그 조언들을 그 사람들한테 구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공식 그 기성 종교에서는 그런 조언을 안 해주고, 부모도 안 해주고 선생님도 부모도 안 해주고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에서도 안 해주고, 내가 언제 취업할 수 있는지는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사실 홍대 앞에 있는 별점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아니 들을 준비는 됐어? 아니 난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듣던데 내 얘기는. 그럼 본인의 문제죠. 이건 제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 이제 또 이 무당 분들의 특징은 그 조언을 신의 힘을 빌어서 해준다는 또 권위를 메리트가 좀 있죠. 그렇게 예, 신의 권위. 이게 내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권위가 만들어지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어쨌든 사람의 조금 전문성도 있거나 경험도 있는 거, 이거에는 난 의지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난 권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간은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날 텐데. 근데 기존 종교가 그걸 네. 해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그거 원래 기능이 그거잖아요. 예. 근데 많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쪽으로 오히려 더 쏠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쪽은 그 이런 세부적인 조언, 세부적인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조언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너 내년에 너 취업된대, 재수하래. 이거는 말. 이거 안 되지. 네네, 안 되고 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네. 기능이 차이가 있군요. 예. 기능이 나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점은 뭐 여러 나라에 다 있긴 있죠. 근데 좀 이렇게 뭐랄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무속은 조금 많이 좀 주류 문화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는 또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젊은 층들이 어른이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보다 그런 무속의, 그러니까 신의 힘을 빌린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그 분석은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왜 그들이 그런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 얘기는 안 듣는다 이거죠. 선생님, 부모, 뭐 상사, 뭐 또는 그 뭐 목사님, 신부님들이 다 약점 잡힌 거지. 애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저분은 좀 아닌 듯해. 라는 거를 한 번씩 관찰 당한 거고요.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음식물 분리수거 제도가 나은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보통 아빠가? 집안에서 이제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나타나거든요. 앉아서 자세는 또 어땠을까요? 그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 서서 싸자. 다투잖아. 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무속 이런 거 받아들이는 경향을 강하게 했다. 인간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다 사라지면서 그 권위를 무속에게 찾기 시작했다. 네. 오늘 뭐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서 또 듣는 분들의 또 시간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니까요. 일단 오늘은 뭐 요 정도 하시면서 무속에 대한 마무리 얘기해 주시고, 뭐 조만간 한번 저희 다시 좀 와주시면 뭐 삼국 귀신 얘기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중일의 좀 구별을 이런 그 문화 심리학의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중국하고도 좀 사이 불편하고 일본하고도 계속 불편한데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니들은 그렇구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민 교수님 이번 달 안에 다시 온다 안 온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박사님은 점을 보세요? 저도 가본 적 있습니다. 네. 요즘은 안 가고요. 제가 정말 저도 진짜 너무 불안하고 앞날이 예측할 수가 너무나 없고 할 때 한 2번 가봤습니다. 그게 약간 좀 자존심 상하진 않으세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는데
진짜 좀 라이트하게 조언을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네. 문화심리학자가 특히 네. 이걸 전공한 전문가 가면 그분의 말을 듣고 고지것대로 받아들이거나 부인하거나 이게 아니고 자꾸 분석하지 않으세요? 약간 학술적으로 보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조언은 듣고 이분은 약간 남방쪽 무당이시네 뭐 이러면서 예,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것은 저희 이제 가족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건사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커서 물어봤는데 얘들은 아주 좋은 팔자를 타고 났다 뭐 이래가지고 안심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뭐 부적 얘기를 하시고 뭐 군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맞았어요? 좋은 팔자 타고 났던가요, 아이들? 모르죠. 이제 더 애들이 커봐야지 좀 아는 더. 건데 일단은 제가 안심을 했다는. 이걸 연구를 오래 하시면 네. 이쪽을 점점 믿게 돼요, 아니면 점점 안 믿게 돼요? 저는 구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구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러니까 이제 나누시고 너무 휘둘리지는 않으려고요. 네. 학문적으로만 바라보신다 이 말이죠. 네. 네. 요즘 무속 혹은 뭐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는 젊은 분들에게 우리도 문화심리학자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뭐 분석은 또 하시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본인도 가셨는데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저도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가지 말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 정도를 가이드라인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마다 불안하시고 특히 이제 취업이라든지 얼마나 또 장래에 대한 불안이 많겠습니까? 20, 30대 청년들은. 뭐 그럴 때는 한두 번씩 가서 진짜 조언을 듣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무당의 또는 이런 그 무속 전문가들의 말에 너무 나의 결정을 맡기거나 내가 지금 쓸 수 없는 돈을 쓰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 쓰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중심을 잃치는 맛이라는 점. 그 정도로 애용하되 과한 지출은 하지 마라. 그렇죠. 상담료 정도만. 부적이 근데 애매하게 한 3만 원 하면 어떡하죠? 3만 원이면 해볼만 하지. 예. 7만 원 정도까지. 가이드라인 7만 원 나왔다. 가족 4명 하면 할인해서 이렇게 할인가는 반영을 받는 것으로. 아니 근데 그게 그 7만 원이에요? 진짜 그 부적이 하나에? 아닙니다. 훨씬 비싸요. 예. 더 비싸요? 한 30, 50 정도 합니다. 부적 하나에? 네네. 요즘 자주 다니시는구나. 아니요. 시세 정도만.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시세 정도 하기 위해서만. 이게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렇게 시세가 나오나? 네, 젊은 분들 뭐 한두 번 정도 그냥 답답할 때 찾으시는 거는 상담하시고 말씀 듣는 건 괜찮겠으나 너무 의지하지 말고 또 거기 돈은 좀 과하게 쓰지 마라. 이 정도 일단은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재밌는 우리 한민 교수님 조만간 다시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관우한테 기도를 하면 되나? 네, 하여튼 다시 뵙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렛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